미국인들은 경쟁을 신성시하며 경쟁 덕분에 우리가 사회주의자들처럼 가난하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자본주의와 경쟁은 서로 상극이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축적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완전 경쟁 하에서는 경쟁을 통해 모든 이윤이 사라져버린다. 따라서 기업가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은 분명하다. 독점을 만들어내라.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 세상은 0에서 1이 된다. 하고 있는 일을 다시 해봤자 세상은 0에서 n이 될 뿐이다. 익숙한 것이 하나 더 늘어날 뿐이라는 말이다. 애플은 단순히 싸게 대량 생산만 해서 시장을 독점한 것이 아니다. 구글이 야후를 제치고 검색 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만들어낸 건 역시 그렇다. 이들은 없던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있었지만 그 둘을 결합한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은 없었다. 세상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 기술로 채워라. 말 그대로 제로 투 원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그것은 기술 혁신에서부터 나오며 독점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안녕하세요, 어트독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페이팔과 팔란티어를 창업한 피터 틸의 제로 투 원입니다. 피터 틸은 초기에 페이스북에 투자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또한 클라리움 캐피털, 파운더스 펀드, 벨러스와 같은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실리콘밸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이 책은 피터 틸이 창업가들에게 하는 조언인데요. 하지만 학생, 커리어를 쌓는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줄 만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페이팔 마피아의 수장 피터 틸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알아보고 혁신적인 기술과 독점 기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엔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가 성공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책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당신에게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창업자들이 해봐야 할 질문이고, 나아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봐야 할 질문이죠. 이 질문은 피터 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려줍니다.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당신한테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바로 답하기는 어려우니 우선 아래의 질문부터 대답해보죠. 남들이 동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들이 동의하지 않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 먼저 남들이 동의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틸은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닷컴 버블이죠. 2000년대 닷컴 버블의 형성과 붕괴는 많은 상처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런 상처는 한마디로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버블 붕괴 후 스타트업들은 점진적 발전을 이루고 가볍고 유연한 조직을 원했으며 새로운 것보다는 경쟁자들보다 조금 더 잘하기를 원했고, 판매보다는 제품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기술보다는 글로벌화가 희망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전에 한 질문, 현재 남들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틸은 이런 행태가 진보를 늦춘다고 말합니다. 틸은 앞의 원칙과 정반대의 원칙을 제안합니다. 사소한 것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대단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 나쁜 계획도 계획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 경쟁이 심한 시장은 이윤을 파괴한다. 판매 역시 제품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비즈니스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과거의 실수에 대해 잘못된 반응은 얼마나 되는가? 위의 것들은 잘못된 반응이다. 닷컴 버블은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래도 그때는 0에서 1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신기술이 필요하다. 말했듯이 글로벌화로 계속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차세대 기업들을 세우려면 버블 붕괴 이후에 만들어진 절대 원칙들을 버려야 한다. 남들이 옳다고 믿는 원칙 말이다. 진정으로 남들과 다른 사람들은 다수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비즈니스 원칙에 관해서 남들이 동의하는 것 몇 가지를 보죠. 먼저 글로벌화. 틸은 글로벌화 반대쪽에 기술 개발을 둡니다. 글로벌화는 수평적 진보입니다. 위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성장하는 건데요. 한 곳에서 성공한 것을 모든 곳에서 성공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글로벌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가리지 않고 노골적으로 카피했죠. 반면에 기술 개발은 수직적 진보입니다. 위로 성장하는 거죠. 한 개의 타자기를 보고 10개의 타자기를 만들었다면 수평적 진보를 이룬 것이고, 한 개의 타자기를 본 다음 워드 프로세서를 만들었다면 수직적 진보죠. 닷컴 버블의 붕괴 이후 성장의 돌파구로 찾은 것이 글로벌화죠. 선진국들은 이미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이뤘고, 빈곤국들은 그저 따라잡아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생각은 다른 듯합니다. 책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통념과 반대되는 의견에 관한 내 대답도 바로 이 부분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로벌화가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기술이 더 중요하다. 기술의 변화 없이 앞으로 20년간 중국의 에너지 생산량을 2배로 늘린다면 대기오염 역시 2배가 될 것이다. 인도의 수억 가구가 지금의 미국인들과 똑같은 식으로 살겠다고 한다면 환경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자원이 희소한 세상에서 새로운 기술 없이 글로벌화를 계속 해나갈 방법은 없다. 틸은 모두 믿고 동의하는 글로벌화가 아니라 기술 혁신만이 진정한 진보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독점이라는 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는 통상 독점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독점이 나쁜 걸까요? 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인들은 경쟁을 신성시하며 경쟁 덕분에 우리가 사회주의자들처럼 가난하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자본주의와 경쟁은 서로 상극이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축적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완전 경쟁 하에서는 경쟁을 통해 모든 이윤이 사라져버린다. 따라서 기업가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은 분명하다.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또 보유하고 싶다면 차별화되지 않는 제품으로 회사를 차리지 마라. 물론 나쁜 독점도 있습니다. 부루마블 게임을 한다고 해볼게요. 이 게임을 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공식은 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땅을 사들이고 많은 건물을 지어 독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는 없죠.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단순히 싸게 대량 생산만 해서 시장을 독점한 것이 아니죠. 구글이 야후를 제치고 검색 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만들어낸 건 역시 그렇죠. 이들은 없던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있었지만 그들을 결합한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은 없었죠. 말 그대로 제로 투 원입니다. 없던 시장을 만들어내서 선점을 했으니 당연히 독점이 될 수밖에 없죠. 책의 제목이 제로 투 원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그것은 기술 혁신에서부터 나오며 독점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독점에 대해 또 다른 관점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진짜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별하는 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투자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을 선호하죠. 그렇다면 누가 진짜로 독점을 하고 있는지 구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독점 기업은 스스로 독점이 아니라고 말하며 경쟁 기업은 스스로 독점적 지위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독점 기업일까요? 2014년 5월 구글은 검색 시장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글 매출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글은 검색 엔진 시장의 독점 기업입니다. 그런데 구글은 스스로를 어떻게 말할까요? 구글은 1차적으로 스스로를 광고 회사라고 말합니다. 그럼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3.4%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스스로를 기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기술 제품 시장의 0.24% 이하를 차지하고 있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독점은 고사하고 시장 참가자라 할 수도 없죠. 구글은 스스로의 활동 범위를 넓게 정의함으로써 독점 논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까요? 쉬운 설명을 위해 식당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식당을 하나 오픈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장 조사를 해야겠죠. 시장 조사를 했더니 여의도에는 영국 식당은 하나밖에 없고 르완다 식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과 르완다 퓨전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의도에서 영국 르완다 퓨전 음식을 판매하는 유일한 독점 식당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건 독점도 혁신도 아닙니다. 스스로 경쟁 상대를 축소시키면서 독점력을 강조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구글이 경쟁 상대를 넓게 정의한 것과는 반대죠. 저는 우선 영국 음식과 르완다 음식을 먹을 사람이 여의도에 있는지부터 파악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있다 한들 그 사람들이 천여 개나 되는 한식, 중식당을 포기하고 영국 르완다 음식을 먹으러 올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죠. 실제로 영국 르완다 식당의 경쟁 상대는 여의도에 있는 모든 식당일 뿐만 아니라 편의점 도시락, 배달 식당 등으로 훨씬 넓었던 거죠. 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점 기업이 아닌 회사들은 자신의 시장을 여러 작은 시장의 교집합으로 정의함으로써 더 특별한 시장이라고 과장한다. 반면에 독점 기업들은 자신의 시장이 여러 대형 시장의 합집합이라고 말함으로써 독점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 실제로 독점 기업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까요? 2011년 의회 청문회에서 구글 회장 에릭 슈미트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저희 앞에는 치열한 경쟁 구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구글은 큰 연못에 있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찾고 있는 독점 기업이 아닙니다.
제가 바보같이 영국 루안다 식당을 구상하는 동안 미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6년 태양광 업체 미아솔레의 CEO는 1년 내에 세계 최대 방막 태양전지 생산자가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때는 신재생에너지 버블의 시기였죠. 미아솔레 CEO의 예측은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일어났다 해도 별반 다를 게 없었을 겁니다. 방막전지는 10가지도 넘는 태양전지 가운데 한 종류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경쟁 시장이 방막 태양전지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태양전지라면, 아니 전 세계의 태양전지라면, 심지어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라면, 그러면 이 회사는 방막의 1위가 된다 해도 점유율은 0.0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화석에너지와도 경쟁을 해야 했죠. 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정기술 사업가들의 시장에 대한 생각은 불쌍할 만큼 오락가락했다. 그들은 차별화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들의 시장 크기를 과장되게 줄였다가도 수익성이 큰 거대 시장이라는 점을 평가해달라고 했다. 틸은 모든 기업들은 반드시 다음의 7가지 항목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술, 점진적 개선이 아닌 획기적인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시기, 사업을 시작하기에 지금이 적기인가? 독점, 작은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가지고 시작하는가? 사람, 제대로 된 팀을 갖고 있는가? 유통, 제품을 단지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할 방법을 갖고 있는가? 존속성, 시장에서 현재의 위치를 향후 10에서 20년간 방어할 수 있는가? 숨겨진 비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독특한 기회를 포착했는가? 2006년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 대부분은 여기에 하나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술 전문가도 아니었고 세일즈맨도 아니었죠. 그저 정부 보조금을 따기 위해 분주하게 돌아다녔을 뿐입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7개의 항목에 훌륭하게 답을 했습니다. 먼저 기술부터 볼게요. 틸은 진정한 혁신은 가장 최신의 기술보다 10배는 뛰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다른 회사들이 의지할 만큼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요. 다임러는 테슬라의 배터리팩 기술을 사용했고, 벤츠는 테슬라의 구동 장치를, 토요타는 테슬라의 모터를 사용했죠. GM은 테슬라의 움직임을 파악하려고 전담팀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훌륭한 부분은 이들을 결합해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었죠. 시기는 어떨까요? 2009년에는 정부가 청정기술 기업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웠지만 일론은 기회가 한 번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보조금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기 약 1년 반 전이었죠. 테슬라는 2010년 1월 4억 6,500만 달러의 대출금을 확보했는데요. 한 번뿐인 기회를 완벽하게 잡았죠. 테슬라는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시장에서부터 차근차근 진입했습니다. 바로 고가의 전기 스포츠카 시장이죠. 첫 로드스터는 3,000대밖에 팔지 못했지만 한 대에 10만 9천 달러짜리 차였으니 적은 액수는 아니었죠. 덕분에 약간 덜 비싼 모델 S의 연구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 틸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완벽한 공학자인 동시에 세일즈맨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팀도 2가지 모두 잘하는 사람들로 구성했죠. 일론은 자신의 스태프를 특수부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유통도 만점입니다. 테슬라는 유통을 너무나 진지하게 생각한 나머지 직접 소유하기로 했는데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테슬라는 직영점에서 자동차를 팔고 서비스합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 비용은 더 들지만 고객 경험을 통제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절약되죠. 존속성은 어떨까요? 테슬라는 선발주자이면서도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이 말은 향후 오는 기업들과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론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당분간 느슨해질 걱정이 없죠. 마지막 요소인 숨겨진 비밀입니다. 영상 초반에 던질 질문과 연결되는 요소입니다.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당신한테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한마디로 줄이면 숨겨진 비밀이죠.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어떤 비밀을 발견했을까요? 책의 내용입니다. 테슬라는 청정기술에 대한 관심을 주도하는 것이 유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부유한 사람들은 못생긴 차를 몰더라도 친환경적으로 보이고 싶어 했다. 그래서 테슬라는 운전자를 근사하게 만들어줄 차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니 디카프리오조차 테슬라의 로드스터를 택했다. 일반 청정기술 기업은 스스로를 차별화하느라 고전했지만 테슬라는 환경적 의무보다 오히려 사회적 현상이라는 숨겨진 비밀을 바탕으로 고유한 브랜드를 구축했다. 일론이 발견한 비밀은 인공지능, 화성이주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죠. 단지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짚었을 뿐입니다. 자신들을 친환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에는 비싼 돈이라도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셀럽들이 있었고, 그런 친환경적인 차를 타고 다니는 디카프리오를 보면서 저 같은 대중들도 테슬라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테슬라는 7점 만점에 7점이었습니다. 누구는 테슬라의 성공을 로또에 당첨된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운이 좋았다면서 말이죠. 정말로 운일까요? 틸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알 수 없지만 운에 맡길 수는 없다. 우리는 복권이 아니다. 1912년 처음으로 남극에 도달한 탐험가 로알 아문센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을 다 제자리에 갖춰놓은 사람에게 승리가 찾아온다.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부른다. 불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이전 세대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 자신의 운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인생의 대부분이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다면 이 책은 왜 읽고 있는가? 틸은 사람들이 세상에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세상에 부당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죠. 관습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기만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고 기술로 그 빈틈을 메꾸라는 것이 틸의 조언입니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틸은 세상을 4가지 시점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불명확한 비관주의입니다. 세상엔 더 이상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비밀 같은 것은 없고 따라서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라는 시선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이 그렇죠. 유럽연합은 문제가 많은데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한 달씩이나 휴가를 가는 이유라고 틸은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암울할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로 암울할 것이니 문제될 게 없죠. 두 번째는 명확한 비관주의입니다. 이들은 명확하게 비관적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대비를 합니다. 중국이 대표적이죠. 중국 부자들이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다음은 명확한 낙관주의입니다. 17세기부터 1950년대와 1960년대까지 서구 세계를 이끌어온 것이 명확한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대공황조차 미국의 거침없는 진보를 늦출 수는 없었으며 미국인들은 줄곧 전 세계에서 가장 멀리 내다보는 명확한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고 행동했죠. 1940년대 말 캘리포니아에 살던 존 리버는 샌프란시스코만에 2개의 거대한 댐을 짓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전역의 신문사들은 리버의 계획을 지지했고 의회는 실현 가능성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또 육군은 시뮬레이션을 위해 1.5에이커 규모의 모형을 만들기도 했죠. 계획은 결국 실행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존 리버는 공학자도 정치가도 아니고 단지 학교 선생님이자 독학으로 공부한 엔지니어였습니다. 자격증도 없었던 리버의 계획을 당시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저자의 말입니다. 1950년대 사람들은 큰 계획을 기꺼이 환영했고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품었다. 요즘 어느 학교 선생이 이렇게 장대한 계획을 내어놓는다면 별 웃기는 일로 무시될 것이고 혹시 그보다 힘있는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장기적 비전을 제시한다면 오만하다는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던 큰 계획은 이제 구시대의 호기심이 되었다. 마지막은 불명확한 낙관주의입니다. 1982년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서 현재까지 미국을 지배하는 것이죠. 틸은 불명확한 낙관주의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즘은 많은 부모들이 졸업생들에게 안정된 길을 가라고 격려한다. 베이비 붐이라는 기이한 역사가 만들어낸 이 명확한 낙관주의자 세대는 힘들이지 않는 진보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자신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베이비 붐 세대라면 모두 만 18세가 될 때까지 세상은 해마다 나아지기만 했다. 뻔히 정해져 있는 커리어가 그들 자신에게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커리어가 자녀들에게는 효과가 없으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불명확한 낙관주의가 금융을 하자 특정 기업에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에 나눠 분산 투자를 합니다. 불명확한 낙관주의가 정치를 하자 자신의 신념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를 자신의 신념인 양 설파하고 다닙니다. 불명확한 낙관주의자가 철학을 하자 공정과 분배, 자유가치를 강조하면서도 명확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이제는 절차에 대해 논쟁하느라 나은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은 뒤로 미뤄진다. 틸은 책을 통해 창업에 대한 실질적 조언, 예를 들면 이사회의 구성이라던가 동업자, 직원을 선별하는 방법, 스톡옵션, 조직 운영 노하우, 판매, 세일즈 등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이 책에서 던지는 질문은 비즈니스 쪽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당신한테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과거의 실수에 대해 잘못된 반응은 얼마나 되는가? 학생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현재의 교육과정이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가?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예전에 어디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과정은 독수리와 돌고래를
친구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독수리에게는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고 돌고래에게는 나는 법을 가르쳐 모든 구성원들을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라고 말이죠. 또 디프런트란 책에선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스타벅스와 맥도날드는 각각 커피와 햄버거를 잘 만들어서 성공했지만 현재 스타벅스는 아침 메뉴를 만들고 맥도날드는 커피를 팔고 있다. 기업들이 장점이 아닌 분야에 들어가서 경쟁하려는 시도도 문제로 보이지만 무엇보다 진짜 강점을 희석시키는 행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피터 틸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미래가 불명확한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학생이라면 우선 진짜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아내야 하고 기업이라면 소비자가 우리 기업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해냈다면 미래가 조금은 명확해졌을 겁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틸은 스티븐 잡스가 최고로 잘한 디자인은 아이폰이 아니라 애플이라는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디테일한 디자인까지 해냈다면 분명 명확하면서도 낙관적이게 되지 않을까요? 모든 구성원, 정치, 철학, 경제, 개인, 비즈니스의 분야에서 이런 노력과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에 저자가 말한 명확한 낙관주의가 재현할 겁니다. 저는 창업가도 뭐도 아니지만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분명 어릴 땐 하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말이죠. 언제부턴가 남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진짜 마지막으로 짧게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틸은 책의 맨 마지막에서 4가지 경우를 언급합니다. 몰락의 반복, 안정, 멸망, 도약. 이 중 어떤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권이 아니니까요. 틸의 말입니다. 우리는 0에서 1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단순히 지금과 다른 미래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이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다.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미래가 올 때까지 세상을 보존할 수 있다.